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그 롯데 경영권 문제는 뭐 계속 모든 언론에서 지금 뭐 막장대로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치권에도 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어떤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느낀 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걸 보고 야 이게 롯데가 구멍가게처럼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일본이 롯데 그룹 한국의 롯데가 사실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그룹 홀딩스가 이걸 지배하는 거야. 일본 기업이 아닌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신동주 그 장남이 또 인터뷰를 할 때 일본말로 하는 걸 보고 정말 그 일본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 국민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사실 일본 사람들로 하고 또 군대도 안 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을 봐서는 그 2세 재벌 기업의 2세 경영권 다툼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번 롯데를 재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롯데는 특히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사실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뭐 이런 무슨 전자나 무슨 중공업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대부분 구조가 사실은 껌이나 그 외에 롯데마트나 무슨 백화점이나 유통이나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해오는데 사실 편승해서 사실 성공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롯데가 지금 이번에 자기들끼리 지금 뭐 경영 분쟁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롯데의 그 신시 일가는 사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 특히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가 과거가 막 굴뚝 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비스 산업, 유통 산업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조 경제하고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더 맞아 떨어진다. 맞아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롯데가 연간 매출이 83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롯데죠. 한국 롯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계 서열 5위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롯데가 직접 고용이 12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간접의 고용까지를 합치면 35만 명인데 이게 대한민국 모든 기업 중에서 고용 1위입니다. 이게 유통이다 보니까 우리 하다못해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옆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그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또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35만 명이 고용 1위인데 저는 앞서 이제 우리 이용호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경제 민주화 문제입니다. 경제 민주화. 지금 보면은 이번에 롯데 사태를 빚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도대체 어떤 지배 구조로 된조차도 우리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언론 보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어쨌든 총수 일가의 지분이 2.4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신기혁호 회장의 지분율은 0.05%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 뭐냐니까 416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 얘기할 때 항상 순환 출자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후보실에 그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민주화의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갖다 즈으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른바 대기업군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받는 혜택에 비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이만큼 한 3~4% 그 지분 갖고 아주 묘한 꼼수 아닌 꼼수를 써갖고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그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 화두를 하나 던졌다고 보고요. 두 번째 화두는 뭐냐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어렵사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보면 경제 활성화 위해서 우리 대기업에 감옥 가 있는 또 내지는 묶여 있는 이런 사람 특별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8.15 광복절. 그렇죠. 7월 13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화두를 던졌고 새누리당이 거의 호응을 하고 지금 재계도 보면 뭔가 좀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재계 16개, 17개 혁신도시 해갖고 보면 10대 재벌들 다 들어가서 롯데도 했었죠. 롯데도 들어가서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마치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받은 혜택이 어느 정도인데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껌 씹어준 덕분에 오늘날 롯데가 되지 않았느냐. 네. 열심히 팔아준 덕분에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들끼리 보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노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롯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은근히 8.15 특사를 기다렸던 몇몇 재벌 총수들은 이게 괜히 날벼락 맞은 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15 경제인 특히 재벌 총수 특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성급한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국민들이 볼 때 대재벌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대기업 그 8.15 특사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한 54%, 반대가 35%로 사실은 그 경제인에 대한 그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하는 쪽으로 또 집권 여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지금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더 많이 다시 조사한다면 더 나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8.15 이제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기업 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국민적인 감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대기업에서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 같은 게 700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사실 돈이 거의 대기업의 금고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 받아서 더구나 많은 국민이 소비를 해주고 이용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재투자하지 않고 안정성만을 가지면서 사실 온 그런 대기업에 대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 심지어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 사내 유보금 쌓아놓지 말고 재투자하지 않으면 법인세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대기업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제에 좀 대기업체에서 어떤 사회적 어떤 책임, 재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공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타이밍이 이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우고 또 이제 8.15 사면 얘기 나오고 그 와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하반기 국정 과제잖아요. 이제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면 노동 개혁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반기 상반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사실은 진을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7개 광역시도 별로 있는 그 혁신도시 이제 그 마무리하고 메르스도 어느 정도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실상에 이제 중식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노동개혁 등을 통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의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귀족 노조들의 어떻게 그런 파행적 그런 모습들은 많이 지적해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꽝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178만 그래 노조 사람들 좀 뭐 이리이리 하는 게 그게 문제냐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재벌 총수들은 이게 마침 이번에 터지면서 무슨 얘기 나오면 형제난이 과거 현대 때부터 뭐 삼성, 뭐 효성 할 것 줄줄이 두산 모든 대기업들이 다 보면은 입살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또 심지어는 뭐 김무성 미국 가 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만은 추진해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그거고 우선 보니까 이제 재벌 총수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내 유보금을 갖다가 몇백 조, 500조 넘는 700조 가까운 그런 어떤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있는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러면 또 확 귀가 와닿아요. 지금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 원래 25%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22%를 3%포인트 낮췄습니다. 감세해줬죠. 감세해줬고 지금요 이렇게 비과세 감면까지 하면요 지금 실효세율이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얼마냐니까 14.68%. 그러니까 25%를 내야 되는데 10%포인트를 안 내므로서 생기는 그런 그 이유를 갖다 고스란히 자기 뒷간에 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이른바 부자 증세라고 하죠.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거두어서 좀 없는데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오히려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 이것은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역심 그런 저항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단초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사태가. 그 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의 걸림돌 변수가 될 거다 하셨는데 지금 가장 하반기 국정 운영에 이제 좀 주목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를 마치면 네.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면 복귀하면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뭐 사면 얘기도 지금 계속 했지만 이제 하반기 운영 다음 주에 당장 국무회의에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요. 좀 기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 때문에? 법인세 얘기도 좀 계속 하셨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 근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 휴가 한 5일 동안 하셨는데 나름대로 하반기 이제 8월이면은 임기가 딱 절반 반환점 돌아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현안들 뭐 4대 그 국정 그 개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뭐 이제 그 장관들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8월 15일 날 특사를 하면서 국가 발전과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뭔가를 좀 메시지를 던지고 또 그 일본 그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일들이 터진 것이 본인들을 참 뭔가 자꾸 일이 잘 안 풀린다. 일본이랑 관련돼 있는 롯데그룹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올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요, 성완종 사건 연초부터 따지면은 정윤회 문건 사건, 그다음에 성완종 사건, 그 이제 좀 숨 좀 돌릴 만하니까 메르스가 한숨 좀 쉬고 이제 조금 한 텀 쉬면서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쪽에서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모르는 롯데에서 형제의 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친자매, 친동생인 박근영 회장. 또 일본에서 핵의 망치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사과를 하지 마라. 사과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치인들, 일본인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에 A급 전범이 있다고 합사되어 있다고 참배 안 가는 것은 폐륜이다. 라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한 얘기인지 일본 우익 정치인이 한 얘기인지 모를 이야기를 또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해방 70주년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입장으로 지금 아베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한번 꺾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롯데 문제 또 여기에서 박근영 이사장의 그런 발언들이 결국 또 한번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일 좀 하려 하면 누군가 발목을 잡는 게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휴가가 편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찮죠. 나름대로는 뭐 책도 읽으시고 또 보고서도 했다는데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보고서를 읽었는지 사실 그걸 좀 공개를 하면 더 국민적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이 터짐으로 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걸로 많이 기대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도 아마 롯데 사태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 김무성 대표 미국 행보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좀 다른 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여당 대표가 해외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서 미국의 조야에서 무슨 주목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과잉기대입니다. 국내용이다. 그럼요. 미국에 저기 보면 세계적인 그 나라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그런 정도 위상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수백 명 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조야가 무슨 주목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 가서 어떤 메시지들이 국내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더구나 알다시피 이제 이번에 상당히 의원들이 한 10여 명 따라가고 또 기자들 또 왕창 가지 않았습니까? 한 30여 명 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사실 수백만 원씩 돈 들여가지고 사실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거리는 나와야 되고 또 돈 들였으니까 나오면 여기서 크게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거리가 안 되는 것들 뭐 이게 가시거리들을 크게 이제 증폭시킨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무슨 처음에 이제 큰절 퍼포먼스 뭐 2번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사실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사실 우리 뭐 예절이 그렇기는 한데 두 번째 정도를 연거푸한 것이 좀 과공한 그런 좀 비판적 시각이 있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과연 필리핀 같은 데 나가서 한국 참전용사 보고도 절을 2번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큰절 할 거냐 이런 의문을 좀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나가서 미국에서 외교라는 게 생각보다 민감하구나. 정치인은 비교적 굉장히 입을 편하게 하거든요. 사실 여의도에서는 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외교적인 언사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뭐 비교급을 쓰는 바람에 많은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본인으로 봐서는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외교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구나 이런 걸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소득이라고 봐야 하겠죠. 황태근 평론가님, 지금 국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용이라면 그 속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거뒀다고 보수 봐요. 진영의 주자로서. 거뒀다고 보는 게 우선 우리 바둑도 때 아생연후 살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흔히 얘기해서 집토끼를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외연을 넓혀 나가는 건데 이번에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오늘 보면 매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 이번에 확실히 뭔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큰절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야당의 모모한 의원들 굉장히 비판하고 이 과공은 비례다. 너무 좀 비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지난주죠. 동북 삼성 조선족 마을에 와서 오히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우리 앉은 다리 양반다리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은 양반다리 안 하거든요. 의자에 앉아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양반다리하고 오히려 친근감을 표시했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도 큰절을 하면서 또 소개를 했잖아요.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고마움을 갖다가 표를 이렇게 표시한다. 또 워커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절명의 위기의 순간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그런 워커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를 한다. 두 번 절한다. 이런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큰 과공이라 보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 대목은 참 보면 만약에 장관이 이런 얘기했으면 당장 그 다음 날로 해임입니다. 근데 이건 장관이 아니고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사실 뭐 F-22 아까서 얘기했죠. F-22 그 공장 있는 그 지역 가서 이거 미국 랩터를 사달라. 저 여기 주지사한테 그랬잖아요. 그저 얘기하시라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사주겠다 그런데 F-22는요 미국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 무기라서 미국 외에는 지금 보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F-35를 갖다가 대체해서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 외교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간단한 게 아니구나. 괜히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특히 보면 이제 앞으로 언젠가 또 보면 중국 한번 가실 거 아니에요? 중국 가서는 그때 미국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또 기자들이 꼭 물어볼 거예요. 기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따라가서 그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들 반드시 물어보겠는데 그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뭐랄까 분위기를 좀 돋우시고 다만 이번에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제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서 봐서는 그래 저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박원순도 있고 한데 이쪽에 이완구도 꺾이고 홍준표도 꺾이고 참 사람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반기문까지 하면 그림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는 김무성 대표도 거두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롯데그룹 사태랑 이제 김무성 대표의 미국 일정에 조금 묻힌감이 있는데 야권 얘기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회의원 증언 정수 증언 문제랑 비례대표 문제가 계속 논란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증언 확대는 국민적 반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논란이 비례대표 쪽으로 조금 흐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이 논의의 출발은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가 그동안 3대 1, 가장 큰 데와 작은 데 3대 1이었는데 2대 1로 줄여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손을 대려고 보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농어촌이거든요. 농어촌 줄이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은 여러 가지 시군구가 시와 군이 여러 개가 합쳐져야지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이걸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줄여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제일 좋겠는데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비례대표 이 부분을 좀 줄이면 어떤가. 사실 비례대표가 지금 56석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각계의 어떤 직능대표와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실제로 과연 직능대표가 그런 사람들이 왔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 때 거의 좌파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수혈을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거의 어떤
그 새정치연합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비례대표를 처음에 할 때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이 과연 그 대표성을 갖지 않고 어떤 대표가 어떤 친소 관계로 하거나 이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지역구로 나가는 그 과정 어떤 징검다리로 쓰는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쪽에 여당이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이제 명분으로는 좋죠.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가지고 숫자를 전체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교수님도 좀 비례대표는 줄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 저는 저 국회에서 잠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비례대표는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처음 공천 과정에서도 독일식 우리 저 비례대표 얘기를 하는데 독일식은요. 처음부터 비례대표 순번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 전문가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노동 전문가로서 20-30년 동안 활동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예측 가능해요. 섀도우 캐비넷처럼.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을 오늘 갑자기 그 총선 한 달 전에 갑자기 뽑아가지고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고 일하느냐. 환경 전문가로 들어와서 엉뚱한 상임위 가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 지역구 갔는데 똑같이 보좌관 숫자 저 인턴 2명 합쳐서 9명씩 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지역구 하나 대충 찍어가지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이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한테는 보좌관 숫자도 정말 서너 명만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평론가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호 교수는 지금 보면 국회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은 13대부터 국회 출입 기자, 정치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우리 이용호 교수 그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용호 교수 처음 만났습니다만은 전국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전국구, 전국구를 갖다 근데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돈전자 쩐국구라 그랬습니다. 실제 야당은요.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그 두 야당 총재를 정당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구에는 괜찮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인재다, 또 보면 노무현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그야말로 전문성도 있죠. 직능 대표성 이런 사람은 비례대표를 안 끌어옵니다. 지역구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구 의원들을 주고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쩐국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듣보잡들 죄송합니다만 이 방송용어 적합한 말씀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저 듣보잡은 듣보잡이에요. 요즘 거 갖다 방송용어를 안 쓰려고 그랬더니 모든 언론에 듣보잡을 많이 쓰더라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쨌든 사빈들. 부적합한 뭐 후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당시 공천 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뭐 30억, 40억씩 내고 뭐 당선 순위 받아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비례대표, 전국과 비례대표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비례대표의 당 권력자, 당 대표의 친위대를 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2012년 한명수 대표 체제 때 본인 포함해서 21명의 당선자를 비례대표에서 냈는데 그중에 19명이 486 운동권 내지는 이른바 노동계 등에서 운동권입니다. 이런 어떤 행태, 또 여당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입니다마는 사실 보면 27명이에요. 당선자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혜리사 의원 정도만 아는 정도죠.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 정도만 알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실제 와서 3년 반 동안 역할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7명 의원, 21명의 비례의원들이 주로 사고를 많이 쳤던 건 뭐 특히 야당 쪽 비례의원들이 사고를 아주 많이 쳤죠. 뭐 막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지역구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12명이 각기 12명이 지금 당협위원장 내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를 갖다가 굳이 전문성도 직능 대표성도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못하고 또 실제 직능이라든지 전문성 소수 대변자는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비례대표에 둬야 되냐. 비례대표 제도가 원래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63년에 박정희 정권 출범하면서 혹시 두려웠던 거예요. 군사정권에서 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지역구에서 밀리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파제가 비례대표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권 공화당도 실제 지역구에서 30몇 %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만 의석은 비례대표를 이용해서 60몇 %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범했던 비례대표제 미국에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자인 미국에서는 비례대표 없습니다. 비례대표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용호 교수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서 대폭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제 의견에 아마 동의할 거예요. 비례대표 우리 없어도 충분히 되고 오히려 보면 의원 수를 갖다가 지역구 지금 246개에서 조금 조정 한 260개 정도 하고 비례대표 없애고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네, 좀 하나만 좀 예.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짧게만 하나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지역구가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 뭐 가불 뭐 해도 네.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가면 제가 이제 고향이 남원입니다만 남원하고 순창 뭐 이렇게 하면 거기는 국회의원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갈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 이거 정말로 지역에서는 저 농어촌에서 받으기가 어려운 그 보수 정치만 강화하는 거고 개파 정치만 강화하게 됩니다. 네,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강화. 두 분이 오늘은 하여튼 뭐 비례대표 문제점에서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비례대표 문제는 뭐 계속 논란이 될 테니까요. 또 다음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